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의학도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말하는 히포크라테 선서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의 생애를 인류에 봉사하는 데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근 4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의료인으로서 이 첫 순간의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몸소 실천해 온 분이 계십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진화된 의료기술에 앞장서면서 미래를 위한 후학 양성에도 사명을 다하고 있는 분인데요. 잠시 후 함께 만나보시죠. 생명의 최전방에서 환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삶의 숨결을 불어넣어온 오늘의 주인공. 세계 최초로 완전 이식형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키며 한국형 인공심장 개발 및 보편화를 선도한 선경 교수. 의학은 물론 공학과 경영, 행정까지 두루 섭렵한 차세대 융합형 리더. 흉부외과 전문의 선경 교수를 만나본다. 선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외과 교수 참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 생명과 직접 연관돼 있고 우리 이국정 교수가 최근에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흉부외과 교수님이신데 원래 의사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셨나요? 사실은 저는 공대에 진학을 해서 네. 건축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 네.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네.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네. 아마 외과 계통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네. 그런 어떤 정밀한 제도적인 균형 감각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외과를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 영화에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나도 저거 했어야 되는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이제 건축 쪽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의대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뭐 부모님은 뭐 저희들한테 특별히 뭐 전공을 선호하신 건 없고 저희 형제 다섯이 각자 원하는 대로 다 선택을 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재밌는 게 네. 고려대 교수로 계시고 또 고려대를 나오셨는데 네. 가족분들이 뭐 전부 다 고대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고대 교수를 40년을 하셨고 저희 형제 다섯이 다 고대를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 또 저희 집사람도 고대 교우고 그래서 저는 고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연전을 연고전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주변에는 전부 고대 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아니 그때 가족분들이 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 고대를 다 가신 거예요? 네, 뭐 저희들은 그냥 자라면서 고대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과들은 뭐 이렇게 부른다면서 피안성, 마방진, 정재영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이 수십 년 동안 네.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힘든 만큼 또 보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게 이제 삶의 질을 다루는 학문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생명을 죽고 다루는 것처럼 삶의 양을 다루는 학문이 있는데 삶의 질이나 삶의 양을 다루는 거나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적성에 맞게 또 보람을 가지고 또 재밌어야 됩니다. 환자 옆에서 밤을 새우고 또 환자분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의미를 가지고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 흉부외과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또 아까 같은 우리 외과 같은 경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을 져야 될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데 아무래도 지원자가 적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 우리 한 획을 그셨다고. 이 흉부외과 인공심장의 완전 이식 부분에서 뭐 세계 최초를 뭔가 달성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인공심장은 사실은 심장 이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마지막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연구하고 한국형 인공심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심장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초기였었고 도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다면 그 세계 최초로 완전 이식형 인공심장을 이식한 것이 정말 성공적이고 또 세계 최초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학회에서 인정이 됐을 때 아주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완전 이식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무슨 심장 박동시키는 기능이 이렇게 밖에다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계 최초로 이것을 내장형 박동기로 맞습니다. 박동체제로 네, 바꾸셨다. 정확한. 아, 그럼 굉장히 편해졌겠네요. 네, 심장 과거에도 인공심장은 많이 있었지만 공기구동식으로 큰 냉장고 같은 덩어리가 몸 밖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혈관 줄로만 심장에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게 전기구동식으로 바뀌어서 미니에이처가 되면서 몸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것이 세계 최초로 사람 몸에 이식이 된 거는 한국형 인공심장이 2001년도에 최초로 이식된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논문에서도 증명이 됐고 또 미국 NIH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야,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최초로 내장형 인공임신하시고 이제는 그게 이제 세계 보편화가 돼 있나요? 이제 또 네, 인공심장은 지금 보편화가 됐는데 아쉽게도 한국형 인공심장은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회사가 자본을 투입을 해서 임상시험을 거치고 마케팅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산업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해결이 됐는데 그렇죠. 상용화까지 단계까지 이 부분에서 아직 우리나라 기업이 그것을 막아낼 만한 기업이 마땅하게 그럼 이제 이 구미 국가에서는 이제 그런 자기들만의 그 인공심장을 개발했는데 네, 그것도 이미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개발했던 한국형 인공심장이 기술적으로는 어느 나라 인공심장하고 비교해서 성능이라든가 안정성에서는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더스트리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료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굉장히 또 시장이 큰 시장인데 기업인들이 만약에 이런 의료나 제약회사 뜻이 있다면 좀 할 텐데 그게 굉장히 그 상용화 과정이 좀 돈이 많이 들고 지난한 과정이 좀 필요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업이나 연구 개발이 끝나고 그 소위 프로토타입이 완제품까지 가고 상용화 제품으로 가려면 어떤 산업이든지 죽음의 계곡은 거쳐갑니다. 그러나 그게 짧고 깊지가 않은데 의료 분야는 어찌 보면은 개발보다 이 뒷단의 죽음의 계곡이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연구 개발을 잘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실제 사람 몸에까지 들어가려면 뭐 대표적인 임상시험이라든가 식약처 인허가라든가 또 전 세계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 하나 만들려면 진짜 오리지널 한 뭐 30년 넘게 걸리는 그렇게 되는데 그 30년의 대부분은 뒷부분 막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이제 안정성, 유효성 검사를 인체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걸 그러면 이게 의료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이렇게 좀 하면은 사람 간이 죽어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의 사형수들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형수 사형되면 갖고 온다. 뭐 이렇게. 그게 아직 불법 시장이 또 난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띄는 과정도 그렇고 이식하는 과정도 윤리적인 부분이 많이 도덕적인 부분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식 인공장기나 바이오 인공장기가 그런 부분이 좀 덜하죠. 예를 들어서 돼지의 체세포를 제 거를 이식을 해서 돼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저하고 거부 반응이 없는 바이오 장기가 되는 거죠. 그걸 마음대로 이식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그렇게 좀 어려우신 흉부외과 길을 걸으셨는데 또 이제 후학도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양성하고 계시고 네, 있는데 그 네. 교육인으로서 네. 교육자로서의 네. 어떤 그 40년 동안 그렇게 좀 해오신 어떤 신념이나 철학 좀 짧게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육자로서의 철학은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배운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교수가 됐을 때 저희 부친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교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청출어람에 있어야 된다. 내가 가르친 제자나 내가 가르친 후배가 나보다 훌륭해지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 그 철학을 제가 아마 가장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막상 또 교수가 돼서는 저희 은사님이신 저희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김영묵 교수님한테 정말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의사로서,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또 그분도 의대에 계셨. 네, 저희 의대의 은사님이십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신 게 저희 은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출어람이라고 지금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이란 무엇이고 교육자가 네.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교육의 본질은 제가 이해하는 교육의 본질은 문명 변화에 적응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문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자의 기본적인 자질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후배나 저희 제자가 제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세상을 향해서 표어하는 그런 호랑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 맞습니다. 보면 점수는 땄는데 맞습니다. 점수 좋아서 서울대는 갔는데 애들이 뭘 태스크를 주어진 임무에 창의적이고 주도적이지 못하다. 주어진 일을 하면 뭐 그럭저럭 하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 4차 산업시대에 정말 맞지 않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 문명 변화에 과연 우리 대학의 교육 콘텐츠가 그걸 충분히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대학에서도 공동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들어오면서 전공과 과가 픽스가 된다고 하는 것도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학년 때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인문 분야, 사회 분야, 뭐 자연과학, 의학과 망라하게 해주고 공동된 요소를 같이 공부를 하고 고학년이 되면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것도 충분히 미래 교육으로서 제시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그 중고등학교 교육이 맞는 정답 찍기를 많이 가르치는 형태가 되다 보니 마치 우리의 중등교육이 강남 학원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기본 소양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그래서 대학에서의 기초 교육에 대한 교양 교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옛날처럼 편안하게 그냥 미팅하고 지나가는 시절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기본 소양 교육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노력을 교수님 지금 일부 대학에서 저희 때는만 해도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통계과다 수학과다 그냥 딱 집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상 계열, 인문 계열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인문과 융합이기 때문에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 뭐 예술과 엔지니어링의 융합, 디자인 요소가 강화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인문 계열로 넌 들어와라. 계열 자체도 부족하다는 거죠. 더 넓혀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제 저는 외국 겪는 미국 교육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대학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이미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진행된 학생들을 대학이 선발을 하는데 우리의 대학 교육 입시 제도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정말 100년지 대계라고 말은 외치는데 정권마다 입시제도 바꿔놓고 뭐 이제는 수능을 줄여라 또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 개입하지 말고 그냥 대학이 알아서 뽑게 해라. 그러니까 노타치 해라. 자, 교육부 빠져라. 이런 얘기도 많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공립대학 즉 정부의 예산이나 우리 국민들의 세금 또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국공립대학의 기능과 사립대학의 기능은 좀 나눠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분명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분명히 고민하십니다. 그것을 사립대학에도 일방적으로 적용될 게 아니라 이것은 국공립대학에다 지원을 하고 사립대학은 자율에 맡겨놓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이 거기는 입시 문제도 완전 손 떼라 이 말씀이죠. 네, 거기선 어떻게 보면 시장이 결정하게 해도 됩니다. 예, 나는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더더나 지원금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일률적인 틀에다가 자꾸 뭘 넣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대학이 그냥 서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학의 교육과 관련해서 또 대학의 기본적인 경쟁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가 책의 서문에 쓴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지적 수준은 그리스인보다 분명히 못하고 체격이나 체력은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한 로마인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언가? 이것이 그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의 기본 질문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대학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수준과 체격, 체력은 어느 대학보다 못할지는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특히 사립대학은 좀 풀어놓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립대학인 유명 사립대학인 고려대학교의 차별화, 특장점 좀 전 세계의 어떤 명문대학이 오더라도 절대로 제가 다니는 고려대학교를 이겨낼 수 못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댕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뭐였더라?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은 대학의 지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 세계 뭐 세계 평가의 100등 안에도 들어왔고 국내 서열에서도. 근데 무엇이 고대가 고대답고 무엇이 대학이 대학다운가 또 이것만큼은 절대로 전 세계 어느 대학도 우리를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찾는 노력이 좀 다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교수님 저기 지난해까지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어요. 요 일을 하시면서 또 바이오 의료 헬스의 산업화에 굉장히 또 디딤돌 역할을 하셨다고 어떤 건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업을 2개를 열었습니다. 하나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이라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그 단계를 넘길 때는 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상 의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대표적인 임상 시험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오송과 대구에 한 군데씩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양쪽이 30년에 약 한 8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 복합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총괄하는 게 재단인데 그래서 그 소위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가 끝난 단계를 뒷단으로 넘겨주는 그 과정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집적 단지를 양쪽에 한 100만 평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오송에? 예, 오송에도 있고 대구에도 하나 있습니다. 약간 기능은 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이사장을 맡아서 일기 이사장님은 건설을 잘하고 나가셨고 이제 기능적으로 세팅하는 과정을 제가 2기로 맡아가지고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기억나는 거는 민간 기업이 약 1000% 이상 투입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R&D만 가지고는 투입이 불가능하거든요. 민간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연구에. 그래서 그 부분에 민간 투자가 제 임기 동안에 약 1000%가 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뭐가 1000%였대? 민간의 R&D에 투자하는 비용이 1000% 이상 늘려났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자랑스러운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쪽 인문대나 예, 이쪽 뭐 경상 경영대 이런 데서 이제 총장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이 자연계 의대 쪽에서 처음 나오셨는데 뭐가 강점이라고 보십니까? 자평을 해주시면. 저는 저 개인적인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전형적인 융합형 리더입니다. 예, 저는 뭐 의학 공부 이외에도 자연계 쪽에서는 제가 공학하고 생명과학
학회장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만큼 공동 연구도 오래 했고 자연계 전반의 융합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인문학하고 사회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MBA도 제가 경영학 석사도 마쳤고. 그러세요? 네. 그다음에 행정대학원이라든가 노동, 그다음에 뭐 정책. 아니 그럼 그런 걸 언제 그렇게 다 하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전혀 다른 일에 하루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은사님이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주신 것도 해요. 제일 쉬운 게 수업에다가 자기를 넣어버리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까 노동, 뭐 경영 이런 거를 그러면 그 뭐 학위를 아닙니다. 학위는 이제 경영학만 학위를 했고 이게 자꾸 나이가 드니까 외워서 써서 시험 보는 게 겁이 나가지고 시험 안 보는 것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 과정이나 또 무슨 평생교육원 그것도 좋은 강의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학 박사인데 경영학 석사를 땄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대학도 입학을 했고 사이버 고려대학 점점 학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융합형 리더로서의 진짜 준비를 엄청 하셨군요. 네, 될 수 있으면 그쪽에 견문과 소양을 넓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제가 그게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스코프과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일주일에 하루는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15년 이상 되니까. 야, 노동 문제까지 또 관심 갖고. 노동대학원도. 왜냐하면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의료원 살림살이를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경영학은 CEO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동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반대쪽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조직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노동대학원이 생기고 최초로 의대 교수가 노사정 최고위 과정도 마치고 1년짜리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지금 아까 이제 융합형 리더로서 이제 준비를 해오셨다는데 우리 굉장히 대학의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혁신의 바퀴에 동참할 수 있는 굉장히 준비된 리더가 아니신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의 역할은 이제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디프레션이 가라앉을 때 우리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바이오 헬스 분야는 뭐 그것이 모일 수 있는 구조도 또 의과대학과 병원을 가지고 있는 유니버시티가 그걸 다 가지고 있고 주변에 공과대학, 이과대학, 뭐 생명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이 쫙 포진해 있는 구조는 어느 산업을 들여다봐도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융복합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이제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대한민국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이제 영원히 기업이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그것을 다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모든 걸 내재화할 수. 그래서 기업도 요새는 왜 오픈 인노베이션 플랫폼을 기업이 만들어서 참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 요소는 다 대학에 있습니다. 이 대학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플랫폼화 시키는 소위 플래그십 사업과 또 그것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가는 리더십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학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구 부국을 끌고 가야 된다. 대학이 이제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또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빨리 포지셔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자연계, 뭐, 특히 의대 교수로서 자연계 총장으로서는 처음 이제 사실상 하신 건데, 총장의 어떤 덕목, 총장의 자질, 그거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총장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총장이 너무 많이 알아도 뭐, 어떻게 너무 탑다운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의 기본은 소위 인테그리티와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이것이 가게는 길이다라고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 하나가 재정 활성화는 재정 안정화는 좀 시켜야 됩니다. 지금 뭐 모든 활동이라는 거는 코스트가 발생하는 건데 아무리 높은 거대 담론을 제시를 하고 이념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올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지 않으면 전혀 동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사학재단은 굉장히 힘듭니다. 등록금도 올해 동결이 됐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근본적인 걸 뭐로 흔들어내자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다, 과학고대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거는 기술 요소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인문학과 인본주의에서 사회과학까지 그 통으로 가는 하나의 고대 전략을 쓰면서 돌파를 해서 재정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대학의 재정의 소스는 크게 4개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등록금, 두 번째는 기부금, 세 번째는 연구비, 마지막이 창업과 기술 이전으로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능력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는 갔습니다. 등록금, 기부금, 대형 연구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대학이 제대로 부가가치를 실제로 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요소는 초연결 기술이라고 하는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AI가 초연결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학과 물리학을 융합시키고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다. 여기에 최대의 수혜 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미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간의 투자를 유도를 하려면 그냥 가서 기부금 달랍냐가 아니라 투자를 하십시오, 저희들한테. 대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깔아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파이프라인이 60대여섯 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부의 대형 과제도 받고 민간 투자도 받고 빼내기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려대학은 욕심 같아서 플랫폼 사업을 크게 플래그십 사업을 열어놓고 융합화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모아서 거기는 뭐 산학연이 다 모여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분명한 파이프라인을 구조를 만들어내서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민간을 설득하고 정부의 대형 과제를 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아마 차기 총장 그리고 향후에 지금 격변하는 이 시대적인 요구에 앞으로 4년 동안 반드시 해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교육자로서 우리 이 학생들, 우리 청춘들에게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젊은이여, 꿈을 함부로 가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높게 두고 가슴을 활짝 펴고 한번 덤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거는 내가 감히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덤벼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교 사상에는 그대가 배운 것을 돌려줘라, 경험을 나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오늘 만나본 선경 교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치료는 물론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교수님의 도전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